본격적으로 제8차 생명읽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 주제는 생명읽기 교육사업의 현황 및 경험이 되겠습니다. 대한이식학회 하동원 부장님과 황신 이사님께서 1부의 전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차 생명읽기 세미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그 세미나를 개최하신 생명읽기의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은 생명읽기 교육사업의 현황 및 경험입니다. 첫 번째 연대에서 좀 김정학 교수께서 아직 오셨나요? 네. 네. 도착하셨나요? 우리 김정학 교수님께서는 이화여대에서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동아대외대 교수로 계십니다. 생명윤리 쪽에서 여러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전문한 주부는 가능한 가정 여러 이쪽에 대한 출판도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발표하실 내용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명나눔 교육 경험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생 대상 생명나눔 교육의 경험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20분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이 대학생 대상 생명나눔 교육을 기획하시고 오랫동안 실무로서 제공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이거를 발표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제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획하시고 구성하신 교육 내용과 교육 자를 모실 때 전체 교실에서 혹은 그 교과목에서의 책임 교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관점을 나누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상 교육의 의의는 여러 선행 문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인기이긴 하지만 이제 형성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때 가치관 형성기라서 교육 효과가 있고 이것은 이제 윤리적인 판단과 시민적 그리고 의료인인 경우에는 전문직업적인 태도의 형성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과 연대, 솔리더리티라는 개념, 자율성과 가족관계 내에서 균형, 어디까지가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가족이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에 좋은 시기이고 또 예비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학교육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전문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개입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적, 종교적 장벽 해소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이제 생애 초기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이면서도 누적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어떤 논문들에서는 이제 태도와 행동 간에 태도로서 보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하지는 않는 행동 간에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수업 내에서 기증 의향이 실제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업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그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부당한 강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인 동시에 대중교육으로 확산 효과가 있다는 것들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인데요. 이 교과는 삶과 죽음에 의미를 묻다라는 일반 교양 교과입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과이고 수강 인원은 학기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55명 이럴 때 그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침 9시 수업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수강생 수가 17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상황들과 뒤에서도 말씀드릴 것인데 17명이 됐을 때 교실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동아대학교는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과대학, 간호대학이 있는 제가 주로 근무하는 캠퍼스를 제외한 2개의 캠퍼스를
그 학기별로 번갈아 가면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캠퍼스에서 열리는지에 따라서 어느 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지가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의대생들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팀티칭으로 이루어져서 세 파트로 구성된다는 것이 저희의 자랑인데 이제 문학 파트, 의학 파트, 철학 파트가 각각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희소한 교과이고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 교과목을 통해서 성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이 전체 교과의 목적은 다량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논의와 성찰의 주안점이긴 하지만 의학 파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의 이제 기초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이 갖는 철학적인 함의의 맥락에서 뇌사와 장기 기증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생명의식 교육 및 연관 교육은 2023년 1학기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장병숙 전문위원을 초청하여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옵트아웃에 대한 찬반 토론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작년에는 조원효 교수님을 초청 강의를 하되 이거 플립트 러닝의 형태로 감사하게도 영상 강의를 미리 만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화상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호식 교수님께서 직접 와주셔서 초청 강의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전주에 사전 설문을 진행을 하고 사전 설문을 또 못했던 친구들은 대면 강의실에서 또 사전 설문에 답을 하고 강의가 끝나자마자 사후 설문에 답을 하는 형태를 이번에는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 강의를 했었는데요. 23년도만 해도 이제 제가 모시기를 잘했다 했던 게 이때가 55명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실도 실은 최첨단 강의실을 줬었고 그 옆에가 그 승합산이 이렇게 쫙 보이는 그런 곳이라서 부산까지 모시는 것이 참 민망한데 그래도 이렇게 그 산을 좀 모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나중에는 또 꼭 그렇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조원현 원장님을 모시고서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여기 다 파란색으로 다 답을 직접 달아주신 것인데요. 이런 그 강의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초청 강의의 질문으로는 이제 의학적인 질문들이 있는 한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제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과 외국의 장기 기증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꼭 그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할 때만 뇌사 판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역할까지 해야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우의 문제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금전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안 좋을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이런 솔직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이후에 혹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25년에 이제 직접 와주셨는데 제가 그때 참 죄송했었던 게 이때가 17명으로 곤두박질쳤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이 그리 좋지 않은 강의실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양 강좌는 이런 지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초청 강의 때 사전 사후 설문 미리 만들어 주신 것을 이제 제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특강 전에 그러니까 전주에 교육 전 설문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수업 끝나기 전부터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특강 연자분께서 오실 테니까 이 설문을 만들자라고 설문에 답변을 하자라고 독려를 했었고 또 LMS라는 학습 시스템에 올려서도 독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강 중에 신호식 교수님 오셨을 때 다시 한번 교육 전 설문과 교육 후 설문을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설문지는 제가 전혀 기여하지 못했고 이전에 이미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께서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예비 의료인 인식도 설문조사로서 2020년에 구성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사 장기 기증 수 부족에 대응해서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1차 대상자는 보건의료인으로 하여서
사전에 32문항, 사후 15문항으로 지식과 태도를 질문하고 있는 설문지였고 이미 24년도에 논문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저는 24년, 25년도에 의학교육, 간호교육, 일반 교양에서 로우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셨길래 동아대학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대상군이 다양화됐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했었던 인식도 설문조사는 서울대 의대 의예과에서 아주 잘 짜여진 구성으로 만드셨었던 것이고 그 강의 모듈과 함께 만드셨던 것이고 아마도 이 사전사후 설문지의 대상이 더 많아지고 특강으로 확장이 되면서 좀 그 교육의 모듈은 비표준화되고 일회성 교육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는 전후에 하늘색이 전이고 주황색이 후입니다. 그래서 전후에 매우 긍정적이다와 긍정적이다,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매우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 편이다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증의향은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전에는 보통이다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수업을 듣고 났더니 오히려 보통이다가 35.4%로 늘어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2021년도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양상으로 보입니다. 기증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는 내 몸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이 때림직하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일부를 나누는 치료는 옳지 않다라는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기증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나 또는 내 가족이 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장기 이식 치료에 대해 반대한다는 그렇게 높은 분율은 아니었으나 답변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 하기 싫다라는 답변도 선택한 응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이전에 서울대에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다의 분율이 증가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사와 식물인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전과 이후 모두 이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동일 설문을 이제 선행연구에서는 2021년에 시행하셔서 24년도에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시면서 이 설문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디벨롭을 하고서는 서베이 플랫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 사전 질문이 들어간 거죠. 사전 설문이 들어가고 나서 학생들이 그룹 스터디를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서브미션을 하고 포스터를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베스트 포스터 셀렉션과 Q&A를 다 거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한바탕 이루어진 이후에 포스트 에듀케이셔널 서베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특강들은 잘 모르겠으나 이제 동아대에서 했었던 것을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설문을 벌써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기쁘게도 이제 서베이 플랫폼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서는 프리 에듀케이셔널 서베이를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신우식 교수님께서 오셨을 때 렉처와 Q&A를 같이 받아주시면서 그러면서 사후 설문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인터벤션들은 없이 이제 다 모두 수업이 끝나고 한꺼번에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면 이 결과를 21년도에 수행하셨던 결과와 비교를 하자면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긍정적 태도가 21년도에서도 74.7%에서 97.7%로 늘어났었는데 저희는 그에 미치지 못했지만 62.7%에서 72.3%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인터레스트 관심도는 여기서도 이제 대폭 상승하는 방식으로 33.3%에서 84.9%지만 여기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소폭 상승으로 55.4%까지 기증의향도 96.5%까지 늘었다면 일반 대상 의대생 강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24, 25년도에 다양한 군을 포함했을 때에는 54.1%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늘어나는 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좀 관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초청 강의를 통해서 결국은 교양교육 내에서 모시게 된 것인데 제가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것을 옆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래도 몇 번 더 만났을 때의 이해를 가지고 봤을 때 학생들이 어떤 지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뇌사자 장기 기증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중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초청 강의 연자의 경력을 보고 이제 이 메시지도 사실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수용한다는 모습을 제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관련이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별도의 과제 내에서도 여러 명이 대중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나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제가 이분을 모셨다라는 것 자체에 제 의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수자를 좀 기쁘게 하고 나한테 긍정적인 그런 그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평가에 좀 긍정적으로 미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교양 강좌로서 그 지역대학에서 초청 강의를 할 때에 좀 부담이 있긴 있었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너무 감사한 자리이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에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파트가 있고 의학 파트가 있고 철학 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긴밀하게 이제 학기 초에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순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전체 학기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3분의 1만 있는 학기에서 이제 모셔야 되니까 앞서서 서울의대에서 했었던 그런 아주 멋있는 모듈은 할 수가 없고 기껏 해봤자 2시간 정도를 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일회성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 저도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양교육이라는 게 이제 저도 별로 경험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 모실 때 정도에는 예전에 작년에 했었던 좋은 강의실을 나한테 주겠지라고 생각하고서는 했는데 창문도 별로 열리지 않는 그런 교실로 배정이 돼가지고 인원도 한 50명 되면은 이제 아주 액티브하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7명이 온다거나 이러면 또 안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나 공간이나 또 학생 구성이 가부대생들이 좀 있으면 좀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비 의료인 교육처럼 딱 정해져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좀 저에게는 부담이 됐었고 또 학교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모신 경험은 아닌데 그 외에 연관되는 교육의 경험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의예과 2학년 대상의 생명윤리라는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토론을 주로 하는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뇌사자 장기 기증에서의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반 토론을 그것은 이제 본인이 고를 수가 없고 지정된 찬반으로 수행을 하는 찬반 토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 학기에 논제들을 달리 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배정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의대생들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제 의학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진 않고 앞으로도 나중에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생명윤리의 그 수업 내용과 목적에 맞춰서 의학적 내용보다는 개념적 내용들 그러니까 연대라든지 시민성이라든지 사회적 효용, 공정성, 동의의 윤리적 정당성 그러니까 옵트아웃일 때 추정 동의를 어디까지 정당하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가족의 윤리적인 지위는 어디까지 있고 국가나 전문직의 신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이제 개념들을 더 많이 다루는데요. 찬반이 지정된 토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청중이 토론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중은 사실 자기의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에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은 이 옵트아웃 제도라는 것을 당연하게도 논쟁적인 제도로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제도로 반반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여기에서 좀 제가 흥미롭게 관찰했었던 것은 그 시민 간에 연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든지 이타주의라는 생각을 믿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게 아름답게만 볼 수는 없다. 불신이라든지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내 권리를 벗어나는 것까지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권리 담론들도 상당 부분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대 간 갈등으로 이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해서 노령 인구가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군대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제기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나 전문직업성에서의 함의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저희 세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도 그 아래 세대를 볼 때 공동체 경험이 부족하고 공공선에 대한 냉소나 의심이 있다는 것이 이런 가치가 내재된 수업을 하는 것에서의 도전이고 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권리담론에 더 익숙하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선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이라든지 교수자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저희 세대 아래부터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낙오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선함이라는 것이 포장이 되어 있을 때 착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더 경계한다든지 그리고 공동체라는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 또 코비드 팬데믹을 경험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험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의료인 교육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발굴이라든지 장기 기증과 의식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라이프스타일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워라밸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극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아마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삶과 직업적인 삶에 대한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기 희생적인 전문 직업성을 지원하는 자원들 그러니까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애를 기르게라는 것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신념 체계 내에서도 뭐 명예나 아니면 종교 안에서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이제 큰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대학생 대상 교육 경험을 이제 분석하자면 당연하게도 지식의 확장이 갖는 순기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오해를 감소시킬 수 있고 절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은 확실하고 그리고 성찰과 논의의 기회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것처럼 그 논의의 기회를 줌으로써 어쩌면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준다는 것은 있지만 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쟁점을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안전한 환경을 제공을 하면서 토론과 성찰을 촉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세 분 발표 뒤에 토론 시간이 따로 있긴 한데 혹시 간단히 질문 주시고 그 질문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는데도 저는 기증 희망의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지도 않고 정부의 기증 희망에 대한 것을 인지가 않는 게 교육이 부족해서인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 별로 어떤 컨셉트가 달라지는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거지? 기증 희망이 실제로 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분율이 아주 관심도가 늘고 기증 의향이 이제 55.8%에서 54.1%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서서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가 아예 없다가 갑자기 보통이다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정보를 더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가족에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뇌사에 빠지고 가족이 거기에 동의해야지만 이게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절차구나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내가 손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이해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성이 예. 네, 그러면 신뢰는 토론은 일단 발표 세번 발표 마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은 오지은 교수님이십니다. 오지은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현재는 한림대 교수 계시면서 생명인기 사임자로 있습니다.
대학생 교육이 많이 이제 하셨는데 오늘 과학으로 풀어보는 청소년 생명나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해주신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과학으로 풀어보는 청소년 생명나눔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학교에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교육을 개발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청소년 생명 존중, 생명 나눔 교육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앞에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교육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5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청소년 생명 존중, 생명 나눔 교육은 이제 이 뇌사 장기 기증의 개념을 알리고 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처음 개발에 참여하셨고, 이렇게 저희가 한 사람이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이런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 자료와 활동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자기 의견을 적고 또는 나와서 발표하고 또 퀴즈도 하시고 이러면서 아주 수업 시간이 바쁘십니다. 이게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시간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이게 생명이란 건 어떤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수업 속에서 깨달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제가 여기 7차 생명이기 세미나에서 학생들이 그 수업 후에 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 얘기한 것이 내 자신이 되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웠다. 이런 그 답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것을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자. 그래서 이제 그 앞 글자를 따서 배는 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글쓰기로 학생들이 수업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코비드-19 때는 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 이렇게 4시간으로 이런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하는 4차시 교육을 개발을 했었고요. 2025년도 이제 이 계획에 그 기반을 두어서 현재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계시는 그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부에서는 이런 생명의 소중함과 이게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확률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생명이란 뭐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생명 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제 써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말이야, 생명은 태어나고 여러분처럼 자라고 또 나중에는 이어지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동물 세계 혹은 자연 세계에서 그런 내용들의 그 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요. 이제 간접 경험을 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시킨다고는 아니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핑퐁이라고 해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지? 나의 장점은 뭐지? 이거를 아이들이 한 3가지 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게 써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의 힘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그 생명을 요거 부족한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규칙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내가 그 친구는 또 나 그런 거 좀 필요해. 나 좀 줘. 이러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게임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생명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천 예시를 또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이제 생명은 좋다, 혹은 생명을 응원하는 문장 쓰기, 이런 걸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또 본인이 느낀 걸 막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연령에 따라서 뇌사 장기 기증을 소개하고, 또 이제 이 교육이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자살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련 내용을 또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 학습 자료가 있어서 이런 배느실 글쓰기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을, 이걸 과학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이게 여러 작가 이제 이 책들이 소개되는데요. 이 첫 번째 책은 여러분도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는 이 물리학자이신 김상욱 교수님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온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뜨문뜨문 읽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흩어져서 다른 것의 일부가 된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는 원자를 통해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작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우주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구 바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이 없는 이 널따란 우주에서 우리가 이제 옆에서는 많은 생명을 보지만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태고,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안정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가 가는 것이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드물고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끝에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방황하던 산소는 태양이 탄생할 때 주위를 떠돌다 지구라는 행성의 일부가 된다. 산화철에서 물로, 물에서 이산화탄소로 옮겨 다니던 산소는 공룡이라는 생물이 된다. 공룡이 죽자 땅으로 돌아간 산소는 나무가 되고 토끼가 되고 강물이 되었다가 건물이 되기도 하고 지금의 내가 되기도 한다. 나 역시 죽으면 흙이 되고 나무가 되어 어떤 책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이제 그 천문학자께서 올해 초 1월에 발표하신 그 Astrophysical Journal of Letters라고 하는 논문에 실제로 이런 탄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인데요. 이 탄소가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순환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신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제 요것은 이제 이 논문이고요. 요것은 이제 뉴스위크에서 이제 기사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의 일부는 어쩌면은 이런 이제 은하, 이 우주 바깥을 떠돌다가 다시 이제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어요. 이러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여기 별에서 온 원소, 은하 밖을 돌아 다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같은 원소들은 별들의 핵융합, 우리 이제 그 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이 큰 별들이 이제 폭발을 하거나 생을 마칠 때 우주에 흩뿌려집니다. 이 원소들은 성간 물질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별이나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요. 이는 우주가 끊임없이 물질을 순환시키고 재활용하는 거대한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여기에서 이 CGM이라고 하는 은하 둘레를 도는 기체 저장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탄소 같은 물질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우리 몸의 일부인 탄소도 사실은 은하 바깥의 CGM에서 순환하면서 떠돌고 있다가 다시 은하 내부로 돌아와서 결국은 행성, 공기, 생물체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라는 그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고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명 순환의 한 일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뇌과학적인 근거로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블레이크모어 박사가 이제 나를 발견하는 뇌과학이라는 책을 2022년도에 이제 저희 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책이 지금은 사실은 절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가시면 빌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어떤 뇌가 이제 그 부모님께서 이제 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변하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런 뇌의 구조적인 그 변화와 기능적으로 빠르게 재조직되는 시기라는 것을 이 뇌과학자들이 펑셔널 MR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다양한 증거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 프리프론탈 그러니까 콜텍스 전전두엽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고 이 활성화되는 시기에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와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 이런 거 관계를 맺어지지만 바로 사회적인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한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 현재 펑셔널 MRI 연구들이 거듭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경험,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습관이 우리의 뇌를 평생 빚어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청소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경험들, 즉 내가 뭘 하고 싶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실패, 소속감, 거절, 그리고 이런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런 경험들이 이 뇌와 자아 형성에 아주 강력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복된 경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으로 결합을 하려면 반드시 감정이 결합이 되어야 우리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함께 기억으로 강화가 되면서 이런 나를 포함한 경험들이 결국은 나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험의 축적기이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청소년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특히 이제 이런 사회적인 뇌, 소셜 브레인이 성숙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에서 내 위치가 어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기에 나의 사회적인 위치,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맺어지는 그것이 뇌에 새겨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새 이제 청소년들이 굉장히 분재처럼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경험들만 사실은 하게 되는데 이런 감각이 무뎌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런 감각을 일깨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꼭 적대적이 아니라 누가 나를 밟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공존하면서 내가 이거 좀 잘하지만 내가 이런 건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짧지만 이런 수업이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청소년들의 그 수업 후에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자기 돌봄과 자존감의 중요성, 이 수업을 듣고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타인의 내재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들을 제가 작년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배느실 요 시간에 쓴 직접적인 말들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거 나눠주고 따뜻한 손길을 나눠주고 싶다. 이런 학생들의 그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도 있죠. 세상 사람들과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뭐 이런 좋은 얘기 듣나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새로운 가치를 좀 더 깊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공감의 과학이 이 수업 속에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 읽기. 그래서 지금은 공감의 시대라고 이 2010년에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이 학자께서 발표하신 요 책을 또 저희 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 발달하게 된 거는 무슨 수학 문제 풀고 이러라고 커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표정, 다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러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그것이 처음에는 가족이나 이런 작은 부족 단위에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이제 뭐 너무 실시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캐대현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다 보죠. 그러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속도는 정말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저희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살지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몸은 있어도 생각과 의견은 세계 여러 사람들과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뇌 세포 중에서도 이 거울신경 세포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신경 세포는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보았을 때 마치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공감은 결국은 왜 이런 거울신경세포가 우리 뇌에서 발달하게 됐을까라는 것을 이제 뇌과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생존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호모사피엔스는 굉장히 몸집도 작고 이게 거대한 공룡이나 이런 그 큰 동물처럼 힘도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현 세대에서는 가장 이 지구를 지배하는 종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서로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력의 근간은 공감이 되고 결국은 인간의 생존 기술이자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우리 주변의 여러 이제 모습들을 보면 이런 공감 기능이 차츰 떨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죠. 요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극복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공감이 결국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생명있게에서 진행하는 생명나눔 교육은 이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감의 씨앗을 키워서 타인의 아픔에 응답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그 니콜라스 험프리라고 하는 이제 학자께서 센티언스 의식의 발명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자아, 셀프를 이제 차츰차츰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데 거기에는 내가 그냥 우리가 특히 시각적인 게 굉장히 바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죠. 제가 이제 시각적인 게 지금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점점 가장 큰 감각으로 발달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보았을 때 거기에 느낌이 동반되는 경험이 기억으로 남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뇌과학자 중에 어떤 분은 칸트가 얘기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보다는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이 더 맞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생명 존중 혹은 생명 있기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낀다면 저 사람도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다,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자유와 존중,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김정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생명있기에서 하는 청소년 생명 나눔 교육에서 좀 경계해야 될 점은 학생들에게 이런 뇌사 장기 기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이제 말을 따왔는데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최인훈 작가의 광장의 1991년판 서문을 인용을 하면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은 밀실로 물러서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의 개별성을 발견을 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연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공존하고 또 나눔에 대해서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국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이런 수업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자의 선택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용드린 문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이 뭘까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의 겸재정선의 이제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갠 후에 인왕산의 모습을 그리신 거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다양한 바위와 나무들이 각자 자기의 모양대로 자라고 있지만 이게 하나에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 눈 온 뒤에 한번 아이젤 신고 가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기억과 글쓰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배느실 활동, 이것은 느낌을 동반한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어서 오랫동안 기억 속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2시간 정도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A4 용지 한 장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수업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한 점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써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배느실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단순한 지식, 여기에서 넘어서서 이런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에 따르면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감정을 담아서 기록할 때 기억은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이게 글쓰기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걸 쓰면서 이게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는 게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맺은말 이제 2장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과학으로 풀어보는 생명나눔 교육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순환, 또 청소년기의 뇌발달, 공감의 뇌과학, 자유로운 선택의 존중, 그 다음에 글쓰기의 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그림은 서세옥 화백님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묵화로 그리셨지만 이 사람들은 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이어지고 이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여러 다른 사람과 또 전 세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할 일에 대해서는 이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학교와 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가 함께 공감하며 협력하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가 균형 있게 담긴 교재와 프로그램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력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단순한 일회성의 수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고 빛나는 이 새싹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와 이 수업을 계속 같이 해주시고 또 여기 이제 작년에서는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수업을 올해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서 이 수업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신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마지막 연재까지 한다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서울대 앵예교수이자 하이브 인터내셔널 이사장이신 안규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해외 장기 이식 지원 사업의 경험과 한국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눔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생명기의 나눔이 해외까지 어떻게 갔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산탄다와 WHO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에서의 말기 심부전증의 그 치료, 말기 장기부전의 치료의 선택, 최우선 선택은 장기 이식이다. 이건 다 아시길 거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주변국인 아시아 국가 WHO의 분류에 의해서 아시아 국가로 분류되는 세 지역의 장기 이식의 활동도 레이트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스턴 메디테리안 그룹,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웨스트 퍼시픽에서의 장기 이식의 활성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아시아 국가의 그 장기 이식의 활동이 어떤 정도냐 하면 실제로 이게 낮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지역 간에 굉장한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과 나라에 따라서 장기 이식의 활성화 정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은 생체 신장 이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 지역은 젠더 이니퀄리티를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은 장기 이식에 있어서의 셀프 서피시언시를 추구하는 것은 뇌사 장기 기증과 거기에 대한 관리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거냐 하는 이슈가 있는데 위에 보시다시피 모든 뇌사장기 이식뿐 아니라 실제로 생체도 우리나라가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이 아시아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1년에 500명, 1000명 장기 이식을 함으로써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에 미션은 우리 어깨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health inequality 이슈가 아시아에서 악화될 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 아시아 지역은 장기 밀매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 이식을 다른 나라에 가서 개발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슨 뭐 간단한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나 만성질환을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명있기 같은 단체가 서로의 일을 나눠 맡는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느냐 하면 저는 러파엘이라는 NGO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해외 사업은 다음에 6단계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첫 번째는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그쪽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플래닝을 하고 이것을 적용을 하고 모니터링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이것이 그 나라의 손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어세스먼트는 문헌 고찰과 실제 상황을 보러 가는 사이트 비지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역량을 잘 따져봐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수혜 국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이 끝날 때까지 10년, 15년 동안 서로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분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플래닝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라파엘에서 모든 그 사이에 파이낸셜 서포트를 담당해 왔고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일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손으로 스트래티지가 나올 수 있도록 콘센서스 워크숍을 해서 목표를 정하고 장애물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액션 플랜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 플래닝을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5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는데 펠로십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연수를 하고 그 나라에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라파엘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하스피탈 인프라스트럭처는 꼭 필수적인 것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뇌사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안내를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재교육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링은 매년 우리는 그 나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방문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액티비티 데이터를 참고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발표를 시켜보고 또 내부적으로 평가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각자의 이식학회와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빌딩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소리 없이 물러나는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실제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생명이 있기의 해외 사업부입니다. 우리들이 바이탈링크 인터내셔널이라고 불리우는 이 의료진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의료진들은 2011년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함께해야 우리나라 이 아시아 전 지역이 장기 이식의 투명성과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이탈링크 에이시안 오간 도네이션 워크숍을 열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2014년에는 WHO와 TTS가 함께한 How to Reach Self-Sufficiency in Organ Transplantation in Asia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의 14국가가 참석한 세미나를 열게 되었고 그 이후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바이탈링크 세미나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기관은 라파엘이라는 단체인데 이 라파엘은 실제로 그 이주 노동자라든지 우리나라의 홈리스를 돌보는 NGO이지만 의료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에 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 여러 나라 지역에 사무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프로젝트는 그 두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기반을 하고 지금은 몽골,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을 만성콩팥병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몽골의 비뇨기과 과장이자 신장센터장이셨던 냠수랭 교수님이 보드카를 들고 와서 니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장이나 장기 이식을 활성화를 해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몽골 제1병원에 몽골 사람들 되게 처음에는 다 그러십니다. 안 하면 거의 죽일 듯이. 그래서 몽골에 가봤더니 정말 허름한 병원, 이 제1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속으로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교육했던 미네소타를 생각하고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이제 승부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부를 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냠수랭 교수님뿐 아니라 신장내과에서 같이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닝 라파엘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펠로우십을 마치시고 이식 펠로우십까지 마치신 어드너 선생님,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신 람도르지 선생님 같은 코어 그룹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몽골이 굉장히 게르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네 지역 중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길랑잠직 교수님을 저희가 모든 상황에서 어드바이저로 모셨고, 세계이식학회 제레미 체프만 교수님도 어드바이저로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10년, 20년 갈 수 있는 몽골 바이탈링크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 팀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진행했던 것은 펠로우십 프로그램인데, 사실 펠로우십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건데, 그 당시 몽골은 러시아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실제로 그쪽의 중견층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좀 늑수그레 해서 누가 교수고 누가 학생인지 이렇게 어린 그 슈퍼바이저가 많이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이식을 했는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거쳐가셔서 약 90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펠로우가 되셨습니다. 현지에 매년 찾아가서 수술을 가르쳤고 임상을 가르쳤고 뇌사장기 이식을 가르쳤습니다. 불과 2년이 지나자마자 몽골 선생님들은 직접 자기 손으로 지금 이분은 병원장이 되셨습니다. 신장 이식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점점 어린이, ABO 인컴패티블, 라봇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려 왔습니다. 실제로 처음엔 이렇게 소수가 참석했던 장기 이식 세미나는 점점 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장기 이식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바이탈링크 세미나는 이제 그 나라의 핵심 멤버들, 스님이나 리더들, 복지부는 물론 경찰까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뇌사장기 이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었고, 수카바타르 광장, 징키스칸 광장에서는 우리가 초록색 옷을 입고 생명을 나누자라고 이제 막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행사도 열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던 중 2016년에는 몽골 이식학회가 탄생을 했고, 27년부터는 이 학회가 국제화가 되어서 지난해에 보면 이렇게 큰 학회들이 되었고 광장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코노스 플러스 코다에 합작을 한 RDC TOT Regulatory Department of Cell Tissue Organ Transplantation 이라는 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몽골은 명실공히 이렇게 장기 기증 운동을 하는 Forever Beating Heart와 함께 뇌사장기 이식을 활성화하면서 이식 자체를 활성화하면서 각각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최근 2년 동안
이 일을 주도하셨던 마철롱 교수께서 감옥수에 2년 반 동안 가시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뇌사장기 구독을 했는데 트라우마 병원에서 왜 간을 구독하겠다고 그러고 담낭도 가져갔냐? 두 번째는 왜 텐던을 가져가겠다 그러고 뼈까지 좀 가져갔냐? 이래서 감옥에서 진짜 계셨습니다. 1심 유죄, 2심 유죄. 그런데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3심 대법원에서는 이게 그러다 보면 담낭은 제대로 뛰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죄를 받게 되셨고, 여기에 보시면 몽골은 점점 푸른 초록색의 나라가 되면서 장기 기증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우리한테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이 라파엘 몽골리아 의료 봉사단을 구축을 해서 저 먼 게르까지 이제 의료 나눔을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14년을 맞아서 우리는 아마도 여기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도 이 나라는 우리의 파트너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교육하는 데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황금빛 미얀마는 김망태 교수님, 양곤의 김망태 교수님과 만달레의 타지수의 교수님을 파트너로 우리가 양곤의 University of Medicine 1 병원과 양곤의 복지부와 그러니까 미얀마의 WHO를 파트너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라파엘과 함께 2011년 네피도와 양곤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나눔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던 중에 이쪽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2012년 1년 만에 이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장기이식에 관심이 많아서 약 15명 정도가 장기이식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고, 이에 2016년에는 장기이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분들 중심의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하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냈던 아이디어는 국가적으로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 역량을 강화하자. 그 중에 30명 정도를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식 프로그램을 양곤 제1병원의 제일 수준 높은 스페셜 병원에다 만들고 병원 인프라를 개척하고 내셔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개혁을 하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나서 바이탈 링크 워크숍, 뇌사장기를 여러 국가의 리더들과 사회에 전하게 되었고, 임상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 그 나라는 이제 이식은 신장과 간을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2년 만에 우리 연수생들과 함께 민상일 교수는 장기 이식을 시행을 했고, 세미나는 점점 커져서 심지어는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참여하는 세미나가 됐고, 여기에 굉장히 젊은 이 자리에 오신 노진영 AST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고생이네요. 그러다가 이제 간 이식 문제를 놓고는 그쪽에 어떤 강의실을 빌려서 그쪽에서 돼지로 간 이식 연습을 했고, 이런 애니멀 레버러토리를 만들면서 그 나라는 간 이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9년에는 2명의 그 생체 신장 이식과 1명의 간 이식을 우리나라 의료진이 그 나라 의료진과 함께 실시를 했고, 애니멀 스킬랩을 이용을 했고,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코트리 베이스로 만들고 있는 아시안 데이터베이스인 아스트랙 프로젝트를 그 나라에 론치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5명 정도의 미얀마 펠로우십 트레이닝을 완수했고, 장기 이식이 쭉 증가하고 있던 중에
2019년에는 새로 만든 법에 따라서 뇌사장기 이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레버라토리와 웨이팅 리스트와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하던 중에 다 아시다시피 지진과 내란으로 모든 것이 스탑이 되어서 우리는 이분들이 이미 면역 억제제까지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는데 약들을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하룬 교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핵심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은 교수셨는데 그 나라는 투석을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NGO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무료 투석을 국가 돈으로 하고 계시고 요새는 돈이 딸리시는지 농사까지 지어서 그분들의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부부가 같이 하고 계시는데 하룬 교수님을 소개받은 것은 우리 정철웅 교수님이 코이카 군대 대신 가는 코이카로 방글라데시 다카에 가시면서 우리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방문을 하게 됐었고 그때에 이분들이 뇌사장기 이식을 한다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뇌사장기 이식을 소개를 하러 갔는데 실제로 봤더니 ABF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감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는 감염과 ABF를 제대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점점점 자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었고 특히 작년에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릴 바이탈링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룬 교수님 바로 위에 부인이자 상전이신 타이니 사모님이 오시면서 이제 더 활기를 띠게 되어서 드디어 올해에는 그 나라에 가서 워크숍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뇌사장기 이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스트래티지 플랜을 짜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이 나라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술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야 됐고 어떤 면에서는 레버러토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됐고 총괄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모셔서 올해 초 트레이닝을 마친 상태라 아마도 올해는 다른 오피오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싶습니다. 한번 베트남은 진짜 다이버스한 것은 2018년 쌤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장기 이식을 하겠다. 뇌사장기 이식을 하겠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실제로 베트남은 생체 신장 이식을 군병원에서 하시면서 장기 밀매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어서 19년도에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병원은 어떤 게 필요하고 오간 프로큐어먼트는 어떻게 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예 대규모 팀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VNCCOT라는 OPO를 구축을 했고 여기에서 코디네이터들을 교육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문인성 선생님이 갔는데 웬 뿔이 생기셔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2개나 생기셔서. 근데 그 해 말에 우리가 다음에 설명드릴 바이탈링크 아카데미 프로젝트에 실제로 동반회 BNCCOT OPO의 디렉터가 오셨고 그 전 차관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여성 파워가 얼마나 센지 13명이 같이 오셨는데 이분이 결국은 하노이에 큰 OPO 조직을 확대를 해나가게 되셨습니다. 여러 군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행사 이후에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의 두 번째 단계는
디시즈 도너가 늘어나는 속도는 지금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이고, 이제 이 나라는 곧 몽골을 따라잡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베트남은 우리가 더 이상 데려다 교육을 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나라로부터 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캄보디아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생체 신장 이식조차 할 수 없고, 이 나라에서 ABF를 할 수 있는 병원은 깔맷병원이라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바이탈링크 아카데미의 2명의 캄보디아 의사들이 한번 참여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삼열 원장님이 한번 23년에 크메르 소비에트 프렌드십 하스피탈을 방문하신 이후 다음에 갔을 때에 벌써 그 나라 병원에 거의 많은 분들이 장기 이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는 사이트 비지트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나라의 진료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병원장님은 안과 의사였는데 굉장히 장기 이식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그런 꿈이 크셨고, 병원과 정부의 지원이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여기에서 ABF 수술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ABF 수술과 또 투석실 관리 상황에 대한 재점검과 캄보디아에서 생체 신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이용한 생체 이식 실험을 역시 강의실을 빌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술장도 아닌 강의실에 실제로 소비에트 프렌드십 하스피탈뿐 아니라 전 푸놈펜의 외과 의사들이 다 몰려들어서 관찰을 했습니다. 놀라웠던 것들은 이 나라는 심지어는 룻배도 없으셔서 이제 우리한테 파견을 오시는 분들이 룻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보시고 룻배를 기증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생체 신장 이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인텐시브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외과 의사팀, 내과 의사팀, 일반팀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체 신장 이식을 할 수 있겠냐? 제일 중요한 게 트레이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많이 트레이닝을 해서 1차 생체 신장 이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쪽의 비뇨기과 과장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2명을 더 트레이닝을 해서 아마 곧 12월이나 1월쯤이면 그 나라에서 생체 신장 이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외과 선생님들을 모실 테니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나라들도 각자 자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펠로우십은 올해 6명을 완료를 했고, 이분들은 즐겁고 또 많이 배우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있기의 아카데미 레벨 1은 이제 리더들이나 굉장히 빨리 장기이식 시스템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레벨 2는 2주에 걸쳐서 3, 4, 5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레벨 1은 아웃라인을 가르쳐 드린다면 레벨 2는 인덱스 에듀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올해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11월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각자의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고, 네팔에서도 2분이 오실 예정입니다. 우리는 아스트랙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먼 젠더 디스패리티에 대한 리서치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고 국제화된 이식학회 바이탈링크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질 테니 많은 참석과 관심 또 이분들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를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 이식학회와 이런 데서도 이분들을 교육을 하게 돼 있고 지난해부터는 세계 이식학회 TTS에서도 이 세션을 호스트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로우 미들 인컴 컨트리에 대한 세션을 할애를 받고 이제 2026년 시드니에서도 이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아시아 각국에서 장기 이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디시스 도너도 어떤 나라는 150% 정도까지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뇌사장기 이식이 늘어나지만 숫자는 퍼센트는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뇌사장기 이식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떤 나라는 타일랜드나 차이나 이런 나라들은 뇌사장기 이식이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장기 이식은 진짜 보일링 프로그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우리가 다 친구가 되어서 아시아의 많은 분들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